네, 이번 영상은요, 우리 2학기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의 시선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요, 백성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들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개혁론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 백성들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등장했었던 실제적인 학문들을 우린 통틀어서 실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당시 실학은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농업을 중심으로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당시 발달하고 있었던 상품화폐 경제라고 하는 변화까지 아울러서 상공업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공업 중심의 계열론이 등장했었던 시기가 바로 18세기, 19세기, 바로 영종조 탕평정치 무렵부터인데요. 이때 청나라를 다녀온 대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나라를 다녀온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나라가 저렇게 상공업이 발달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 청나라의 굉장히 변방에 있는 도시의 발달이 서울의 도시 발달 수준보다 훨씬 번화하더라, 훨씬 낫더라, 라고 하는 발견을 하는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연암 박지원을 필두로 해서 직접 청나라를 다녀온 학자들은요, 청나라가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청나라는 소비를 권장하고 굉장히 상공업도 발달하고 기술도 혁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발견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어, 당시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의 생각 변화의 그 중심에는, 그 첫 출발점에는 연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가는 것을 연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연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청나라 수도로 갔던 사신단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명나라의 수도 베이징으로 갔던 사신, 다른 하나는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으로 갔던 사신. 둘 다 베이징으로 갔던 사신들인데 왜 명나라로 가는 것은 조천사, 청나라로 가는 것은 연행사라고 부르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명나라로 갔던 사신단 조천사는요, 천자를 알현하러 가는 사신단, 즉 천자에게 중국 황제에게 인사를 드리는 사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비해서 연행사라고 하는 것은 연경, 즉 베이징으로 떠나는 사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명나라를 사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조천사라는 용어와는 달리 굉장히 청나라로 가는 사신은 무미건조하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사대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청나라는 정벌과 복수의 대상, 즉 북벌의 대상이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렇게 북벌을 하고 있었고, 또 북벌이라고 하는 이념적 가치가 조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북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청나라를 잘 배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영정조 무렵에 확산되었습니다. 자,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청나라에 직접 가보니까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 중국이 이 청나라라고 하는 이 오랑캐에서 정명을 당했는데, 저 먼 옛날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가 그러했듯이 청나라도 오랑캐이기 때문에 100년 정도 만에 결국 중국 땅에서 물러나고 말 것이다. 요나라도 100년을 못 갔고, 금나라도 100년을 못 갔고, 원나라도 100년 정도밖에 못 갔듯이 청나라도 그 정도밖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청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중국 전체를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지식인들은 궁금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청나라가 100년 정도 만에 결국 망하고 본인들의 고향이었던 영고탑이라는 지역 일대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계속 중국을 잘 지배하고 있더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심지어 중국에 가보니까 청나라가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던데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고 기술이 혁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이 청나라에 갔을 때 본 것은요, 발달된 문물과 서양으로부터 들어왔던 문물들입니다. 특히 서양에서 그려졌었던, 정확히는 서양의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그렸던 세계 지도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고려만국전도입니다. 고려만국전도는 지구가 구형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5대양 6대주가 모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구형의 세계에서는 중심이 되는 나라가 없죠.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또 공전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인즉슨 중국조차도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게 된 조선의 지식인들은요, 당시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새로운 개혁론을 펼쳐 나갔다는 겁니다. 그 모든 출발점에 연행사의 파견이 있더라. 일찍이 병자호란 직후에 청나라에 끌려갔었던 소현세조도 서양 문물을 가지고 귀국했었던 적이 있었죠. 고려만국전도, 화폭, 천리경, 장영종과 같은 문물들이 이미 조선에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벨테브레이나 하멜과 같은 이런 서양의 표류인들도 서양의 문물을 조선에 전해주기로 했으니까 이 서양의 문물들을 본 조선 지식인들은 이게 어떻게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이구나 이런 거를 또 알게 됐겠죠. 서양의 문물이 우리보다 발전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동서 문명이 이렇게 서로 접촉하면서 서로를 발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노론 내부에서 서서히 분화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론 내부에서도 서울에 사는 노론들과 지방에 사는 노론들이 서로 의견이 나뉘기 시작하더라. 특히 청나라 문물을 더욱더 보기 쉬운 것은 서울에 살던 노론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살던 노론들은요, 청나라가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랑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인식의 전환을 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노론학계 내부에서는요, 그래서 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호락 논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간과 동물, 인간과 사물의 마음은 같냐, 다르냐라고 한 이 철학적 논쟁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방에 살았던 특히 충청도 지역의 노론들은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고 중화와 오랑캐의 본성이 다르듯이 조선과 청나라는 아예 격이 다른 나라다. 청나라 문물은 전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청나라는 여전히 복수의 대상이고 정벌의 대상이며 북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이 조선 중화주의의 이념적인 가치를 명분론을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서울 노론들이 전혀 다른 사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인간과 사물이 서로 비슷한 사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에 그 연장선상에서 중화와 오랑캐도 생각이 같을 수 있고 마음도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과 청나라도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건데 우리가 청나라를 여전히 오랑캐라고 무시할 수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이를 역시 청나라를 여전히 오랑캐로 여기고 있었지만 오랑캐도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철학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나라는 더 이상 정벌의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까지 다다르게 되죠. 자, 이 말인즉슨 장기적으로는 청나라를 정벌하더라도 정벌하기 위해서는 청나라를 잘 배워야 그들의 장점을 잘 배워야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될 것이고 장차 그들을 정벌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까지 도달하게 되죠. 우리는 이들을
우리 이런 사람들을 낭론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서부터 북학 사상이 배태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개혁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요, 그 당시 지주전호제 확산, 그리고 농촌 사회에서 빈부격차 심화라고 하는 이러한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강하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땅을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전혀 못 갖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농촌 사회 문제가 심각하더라.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당연히 땅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농본 국가로서 국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당시 남인들은요,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유형원은 신분에 따라서 땅을 달리 주면서 농민들도 땅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성호이익이란 사람은요, 농민들이 절대 팔 수 없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한 줌의 땅은 갖고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토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정약용은 땅을 9등급, 한 면적의 땅을 9등분한 다음에 8집이 각각 한 줌의 땅을 갖고 경작을 하면서 가운데 하나 남은 땅은 공동 경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런 농장 경영 형태를 제안하게 됩니다. 전부 다 백성들한테 땅을 줌으로써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붕당 정치, 탕평 정치, 세도 정치라고 하는 이 조선 후기 정치사가 전개되면서 노론으로부터 권력을 배제당했던 이 남인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직접 관찰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을 실제로 쥐고 있었던 서울 노론들을 중심으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펼쳐 나갔습니다. 아까 충청도 지역의 노론은 호론, 즉 인간과 사물의 마음이 다르고 청나라를 배울 수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에 서울 지역의 노론들, 즉 낭론들은요, 인간과 사물의 마음이 같을 수 있듯이 우리가 청나라를 배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바로 이 서울 노론 중에서 일부 사람들, 특히 연행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이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하는 상공업 중심의 기업론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모두 노론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론의 수가 굉장히 많더라. 당시 종로 3가의 탑골공원 이 일대에 모여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이 젊은이들이 청나라를 배워서 조선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쳐 나갔고요. 이들을 우리는 그래서 청나라를 배우자, 북학을 하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북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북학론자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4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파를 초월해서 북학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 대체로 노론들이 중심이더라. 대표적인 노론으로 홍대용,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과 교류했었던 초정, 박제가라는 서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반이 아니라 중인이라는 거죠.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급진적인 북학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당시 발달하고 있었던 조선의 상품 화폐 경제가 더욱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청나라의 발전상을 관찰해서 우리도 저렇게 발전해야 된다. 청나라를 배워야 되고 청나라 안에 들어와 있었던 서양 문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청나라를 여전히 오랑캐로 보고 있었으면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오랑캐를 배우자고 하는가? 청나라를 배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뭔가 철학적인 사유에 전환했다는 걸 알겠는데 여전히 오랑캐를 보고 있는데 배우자고 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할 수가 있죠. 이들이 배우자고 주장했었던 이 북학의 범위는 굉장히 학자들마다 다양하긴 한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
중국 안에 지금 있는 뭔가 이제 배워야 할 중화의 문물은 사실 청나라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지 않냐? 저 먼 옛날 하상주, 진한, 당송 때부터 내려오는 진짜 중화의 문물들이다. 이 중화의 문물을 청나라 오랑캐들이 차지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가 만든 오랑캐의 물건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땅에 있었던 중화의 문물을 배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나라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화를 배워서 우리가 중화를 계승하자는 주장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청나라 땅에 중국에 들어와 있었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한 논리는 대체 뭐였느냐? 원래 이 중국에 들어와 있는 이 서양 문물은 원래부터 중국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주비산경이라고 하는 고대 중국의 수학책에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고대 그리스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같은 수학적인 발견이기 때문에 서로 사실 각각 발견한 거긴 하지만 뭔가 공통적으로 같은 원리를 발견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먼 뒷날 결과값으로만 보게 되면 서양에 있는 것이 중국에도 있네?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네? 자, 그러면 저들이 원래 중국한테서 이걸 배워간 게 아닐까? 중국한테 배워간 이 지식을 우리가 다시 보니까 좀 새로운 건 아닌가? 알고 보니까 저 청나라의 문물과 서양 오랑캐들의 문물은 원래부터 중화의 문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절대 청나라 문물과 서양 문물을 배우는데 거리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일반 사대부들이 청나라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뭔가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논리로 이걸 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청나라를 배우자고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자, 청나라를 배워서 상공업을 시키자고 주장하더라. 이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라 부르고 북학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북학파 대표적으로 네 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입니다. 그중에 박제가는요, 청나라와의 교육을 확대하고 소비를 증진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논리를 확장해 보면 서양 오랑캐를 배우자라고 하는 이 근대화의 논리로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개화 사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라는 사람은요, 임술 농민 봉기 당시에 이 삼정의 개혁을 좀 앞장선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서양 오랑캐들이 서세동점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고 나라의 문을 열고 저들과 교류해야 된다고 하는 통상개화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박규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김옥균, 서광법, 서재필 이런 사람들입니다. 홍영식 이런 사람들까지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북촌에 살고 있었던 양반 명문가 사람들인데 이런 개화파들이 바로 북학론으로부터 나왔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런 모든 주장들은요, 결국 중국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선 사회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는 중국의 학문, 중국의 자연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천을 그리고 우리의 글, 우리의 문자,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우리나라에 관한 학문, 국학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거니까 고구려의 역사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실은 고구려의 역사는 저기 17세기 붕당 정치 때부터 이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송시열은요, 청나라를 정벌하자고 하는 북벌론의 이념적인 기반을 제공하면서 수나라 양제라고 하는 이 난신적자를 을지문덕이 격퇴했듯이 우리도 청나라의 침입을 막고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구려를 계승해서 조선이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관심은 이미 조선 후기 17세기부터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구려의 잃어버린 옛 땅, 만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생기면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던 발해 역사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 서울 출신의 지식인이었던 유득공이 쓰는 발해고란 역사책입니다. 네, 그래서 유득공은 박제가처럼 주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되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안정복이라고 하는 아까 성호이익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있었죠. 바로 이 사람의 제자인데요. 이 사람은 성리학적인 명분론을 강하게 주장했었던 실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조선부터 고려의 역사를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또 했고요. 조선에 들어서서 고조선 계승의식이 강해졌음을 또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리 방면에 있어서는 이중원의 택리지, 정상기 동국지도와 같은 이런 문헌들이 또 만들어지면서 지리 연구가 활성화되었고요. 당시 나와 있었던 모든 지리 지식을 집대성한 지도가 김정호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분첩 절첩식으로 만들어졌던 대동여 지도라는 겁니다. 대동여 지도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글 연구도 활성화됩니다.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행, 유희의 언문지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한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자를 활용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아예 한글로서 한글을 연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근대 초기에 국문연구소, 뭐 주시경 이런 사람들이 한글을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었던 그 기반이 조선 후기에 마련이 되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유희란 사람의 언문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천에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직접 보고 그렸던 진경산 수화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선 후기에 새로운 사상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바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고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